그들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무릎 꿇은 건 우리였습니다. 2000년대 초 글로벌 생존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은 늘 붕괴 위험 국가 1순위였습니다. 천연자원, 없음, 국토, 좁음, 지정학, 지옥.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이 나라는 IMF 이후 한 번 더 무너지면 끝난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0년대 한국은 세계 군수 건설 기술 의료 물류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UN, 나토, WEF 회의엔 반드시 한국 라인이 필요해졌고 심지어 미국도 한국 없이 동아시아 전략은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AI도 분석하지 못했고 미국도 베끼지 못했으며 일본도 끝내 흉내 낼 수 없었던 그 생존 공식. 그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의무. 지금부터 한 독일 전략가가 목격한 대한민국 생존의 본질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다니엘 하일리히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생존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해왔고 UN 산하의 재난복구위원회에서 복원 가능 국가 평가 기준을 만들던 사람이죠. 전쟁, 기아, 자연재해, 사회붕괴. 그 어떤 나라도 영원히 서 있을 수 없다는 진실을 믿어왔습니다. 단지 복구의 속도와 양상이 다를 뿐 모든 국가는 결국 무너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게 저희 분야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반도 국가. 지리적으로도 자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늘 위험의 교차로에 서 있었던 이 나라가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오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는 보건력 평가를 위한 현장 연구이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도 결국 무너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하지만 착륙한 지 사흘 만에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한 날은 11월이었습니다. 공기가 건조했고 하늘은 희미하게 흐렸습니다. 그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면서 유리창 너머의 도시에 집중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질서정연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그저 번듯한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잿더미 위에 서 있었던 곳이라는 걸요. 1950년 서울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수도는 점령당했고 시민들은 남아있고 집들은 불탔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 공중 촬영 자료를 수십 번 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지 대부분이 붕괴되었던 기록이 있었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만큼 회복했을까요? 무너진 도시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반세기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대부분의 국가는 30년에서 40년을 복구에 쓰고도 여전히 상흔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폐허 위에 고속도로를 깔았고 아파트 단지를 세웠고 인터넷망을 박아 넣었더군요. 제게 가장 충격을 준 건 속도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했다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때요. 무너졌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다시 지어야지 그 생각뿐이었죠. 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국가가 복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삽을 들었고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부산 인근 한 폐교터에서 만난 역사 연구자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쟁 직후 학교가 무너지자 마을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아들, 딸이 배워야 하니까요. 그게 국가의 일인지 국민의 일인지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전부였다고. 저는 그 순간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선 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요. 유럽에서라면 도시가 폐허가 되면 시민들은 국가를 향해 소리칩니다. 왜 안 도와주냐고, 언제 고쳐줄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오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것이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몫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시절 삽도, 포크레인도, 크레인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옮기고 진을 그리고 나무를 세우며
그들은 다시 마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라면 감동받고 박수치면 되지만 이건 누군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었거든요. 서울의 야경을 처음 본 날 밤, 저는 숙소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빛들이 희망이 아니라 책임진 사람들의 의무감이 만든 결과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국가도 폐허 위에서 이토록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순간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뒤로하고 이제는 시간이 흘러 안정을 되찾았다는 도시에 믿을 수 없는 과거를 들춰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 근교의 한 작은 마을, 지도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저는 이 나라가 살아남은 이유를 또 한 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그 말을 꺼낸 사람은 지역문화재청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담장 옆, 덩굴로 뒤덮인 오래된 건물잔에 앞에서 말없이 섰죠. 1952년 겨울, 마을의 아이들이 수백 명이었는데 학교가 다 무너졌대요. 군인이 오지도 않았고 공무원도 안 왔죠. 그래서 어른들이 지었대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전기공사도 수도도 안 들어온 그 산속 마을에서 도대체 어떻게 학교를 지었다는 걸까요? 그가 건네준 건 수첩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공책엔 이런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아이들이 얼어 죽지 않게 담요를 창문에 붙였다. 책상 대신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 걸상과 판자를 깎았다.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는 마을에서 서울로 사람을 보내 직접 구해왔다. 전문성도 없고 장비도 없고 돈도 없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글자를 배워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걸 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진짜 복원이고 진짜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 직후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거였죠. 아니면 그 아이들이 배울 곳이 없고 그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면 이 마을은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책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건물도 없었지만 수업은 했어요. 그 말에서 이 민족의 진짜 무기를 본 듯 했습니다. 이 나라의 생존력은 구조가 아니라 책임지고 일어서는 개인들에서 비롯됐다는 걸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를 세우느라 나중에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한 번도 후회 안 하셨대요. 교실에 아이들이 앉아있던 모습만으로 됐다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보통은 국가가 복원하고 국민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국민이 먼저 복원하고 국가는 나중에 따라오는 나라였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쟁 직후 약 1,5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정부 지시가 아니라 마을 단위의 자발적 시공으로 세워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목수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고 농부, 어부, 탄광 노동자들이 직접 지붕을 올리고 마룻바닥을 깔았다는 자료였죠. 이걸 누가 시켰을까요?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굶더라도 내 아이들만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분석 노트에 한 글자도 적지 못했어요.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정신이 만든 복구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통과했고 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는지를요. 서울에 돌아온 지 며칠 뒤 충격이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기록이나 자료가 아니라 생생한 영상과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2003년 대구 전철 한복판에서 발생한 화재, 수백 명의 사망자, 질식, 불길, 혼란. 그 안에는 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 나라의 반응이 담겨 있었거든요. 전 세계 어디서든 재난이 일어나면 구조대가 투입됩니다.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불이 꺼지기도 전에 제복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점 점장, 대학생,
퇴근 중이던 버스기사, 심지어 당시엔 중학생이었던 아이까지. 그때 왜 뛰어드셨어요? 그 질문에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안 들어가면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국가의 표창도 거절했고 인터뷰도 사양했더군요. 그 순간에 멈췄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국가의 위기 반응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몇 초 안에 출동하는 구조대, 헬기, 특수팀. 하지만 한국은 이상했습니다. 전문 구조팀이 아니라 일반인이 먼저 움직였다는 그 사실 하나가 세계 어느 생존 매뉴얼에서도 본 적이 없던 사례였거든요. 이건 문화일까요? 아니면 교육? 그건 역할이 아니라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날 지하철역엔 지시받은 사람보다 자기 발로 움직인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말을 꺼낸 건 당시 20대 초반의 간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그 혼란 속에서 20명 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했죠. 그 사건 이후 수많은 언론이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고개를 저었죠. 영웅이 아니라고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노숙인이 당시 자신도 구조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같은 놈도 도울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찢어진 사회의 틈에서 튀어나온 희망이 아니라 남아야 할 자리에 대한 처절한 자의식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도 뛰었고 연기가 자욱한 터널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으로가 아니라 책임으로.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대구역 지하철 역사 한쪽에는 그날 그들이 남긴 헌신이 사진과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아무 직책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그 기록의 가장 마지막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더군요. 누군가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글귀 앞에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과연 그 순간 나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게 나라의 본질이라는 걸 이 나라에 와서 처음 배운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기록을 마친 뒤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책임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의무라는 감정은 학습될 수 있는 걸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 어디서 그런 기준을 배운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도시 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시골 학교가 폐교되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교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의 한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고요. 여기에서만 40년을 가르쳤습니다. 은퇴했지만 지금도 무료 방과 후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하듯 행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엔 교실이 없었어요. 마당에 돗자리 깔고 했죠. 겨울엔요. 방에 있는 연탄난로를 마을에서 가져왔어요. 창문은 없으니 비닐로 막고 바람 들어올 땐 애들이 종이로 막았죠. 그녀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건 웃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애들이 기다리니까 왔던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이유조차 의무였던 나라였습니다. 희망. 그 단어는 그녀의 어휘 속에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내일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날 것이고 그럼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박 선생님의 이야기 속엔 화려한 장학금도 없었고 수상 이력도 없었지만 가장 위대한 지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조차 마을 사람들이 등을 밀며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이 안 오면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요. 그곳은 제도나 시스템이 학교를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의무감이 이 나라의 교육을 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에서 수업이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여기선 교사가 오면 학교가 열리고 교사가 쉬면 학교가 쉬는 나라였습니다.
그건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마을 전체가 움직였다는 사실은 저에게 공공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시 쓰게 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뒤 학교 건물 뒤편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잔디가 자란 운동장, 낡은 정글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듯한 작은 화단. 모든 것이 인위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숨을 쉬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선생님께서 주신 옛 교재를 넘겨보았습니다. 그 위에 아이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받침 있는 글자는 이렇게 읽어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서 문득 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예산이 줄면 교사가 줄고 교사 수가 줄면 수업의 질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시스템 위에 책임 회피 보고서가 올라오던 현실. 그리고 저는 또 한 줄을 메모했습니다. 이 나라는 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 교육을 의무라고 선언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보건력이란 단어, 그 정의 자체를 바꿔야겠다고요. 시스템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남아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보건력이란 걸. 서울로 복귀한 다음 주 무심코 영상 속 짧은 장면 하나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죠. 민방위. 제가 유럽에서 수십 년을 연구해온 분야 중 하나지만 이토록 철저하고 일상화된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현역 군인도 아니고 퇴역 장성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 택배기사, 자영업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도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묻자 한 참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한 지켜야 할 건 지켜야죠. 그들은 병역을 마치고도 해마다 훈련을 받으며 전시 상황에 대비하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훈련엔 귀찮음이나 짜증보다는 이상할 정도의 담담함과 체념에 가까운 책임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군 부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우리는 제복을 벗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상 상황이 오면 당연히 뛰어나가야 한다는 전제.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에겐 훈련된 행동이 아닌 내재된 본능이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조차 이 흐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요? 안 났으면 좋죠. 근데 난다면 제일 먼저 나가서 지킬 겁니다. 그건 국가가 주입한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강요한 충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개념 하나로 국가 방어선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전시 상황이 되면 대피소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대피보다 진입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국방부 산하시민교육센터에 방문해 강의를 참관했습니다. 강사로 나온 인물은 60대 중반의 전직 해병대 장교였고 강의 대상은 일반 시민, 심지어 여성과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군인이 치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국민이 견디는 겁니다.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방어력은 미사일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발에 대응하는 훈련된 손, 각자 맡은 구역을 책임지는 눈. 전선을 나누지 않고 자신을 그 선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진짜 전력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참가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 나이 60대 후반이지만 전쟁 났을 때 총 한 자루만 쥐어준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자원 입대할 겁니다. 즉시 노트에 써넣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생존을 준비한 게 아니다. 버티는 자리를 지킬 각오를 수천만이 동시에 공유한 나라다.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버스 기사, 지하철 역무원, 편의점 점주, 그리고 건설 현장 노동자의 하루를 담은 작품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직업군의 다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를 따라가는 장면마다 저는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자신의 일을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하철 역무원은 새벽 4시에 출근해 역사 안 묻은 시설을 점검하고 마지막 열차가 들어올 때까지 플랫폼에 혼자 남아 지하 깊은 곳을 지켰습니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움직이니까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유럽에선 이런 무형의 책임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한국은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수리공이 오기 전에 이미 근처 누군가가 조치를 하고 있더군요. 그게 사무실 청소부든 가게 주인이든 행인이든 말입니다. 다큐의 마지막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벽돌을 옮기던 60대 작업자가 말하더군요. 사람들 안 다치게 오늘 이 선 넘기긴 해야죠. 그는 손에 진흙을 묻힌 채 자기 안전보다 타인의 안전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가 공유하는 무언의 합의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걸 안 하면 누군가는 곤란해진다. 그 책임은 법에도, 계약서에도, 제도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었죠. 그날 밤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다시 읽었습니다. 공동체란 같은 이익을 위해 뭉친 사람들의 집단이라 적혀 있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책임 때문에 뭉친 집단,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 역할로 받아들이는 국민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의 하루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문장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나라는 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자리를 지킨 책임으로 돌아가는 나라구나. 다음 날 저는 직접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편의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작은 골목 어귀에 위치한 가게였죠. 그곳 주인은 밤새 근무를 마친 뒤에도 가게 정리를 쉬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다큐에서 인상 깊게 봤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벽 5시에 손님 한 명이 꼭 와요. 그분은 새벽 청소하러 가는 분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게 한국이라는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부탁받기 전에 움직인다. 지시가 없을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 책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라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하철은 새벽까지 달렸고 편의점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죠. 도시는 자고 있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 많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확신을 더 굳히게 된 건 서울역 광장에서 만난 어떤 중년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낡은 점퍼 한 벌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왜 하세요? 나도 노숙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받았던 거 갚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은 걸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서울역 인근에는 노숙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몇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병력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기억해줘야죠. 저는 외국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럽이라면 국가가 시스템을 멈추면 사회가 정지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국가가 아무 말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 사회가 계속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체감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사람, 비워두지 않은 자리, 묵묵히 책임을 감당한 이름 없는 시민들. 다음 날 다시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제 봤던 봉사팀은 없었지만 그 자리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인 온정을 베푼 게 아니란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보다
그 순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며칠 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은평구의 작은 마을 도서관이었고 그곳에서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를 만났습니다. 일과 끝나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하죠. 그런데 안 오면 애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안엔 한국이라는 사회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조용한 맹세. 그것이 어쩌면 이 나라가 그토록 많은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이 나라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껏 써온 수백 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모두 버리기로 한 것이었죠.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잣대와 분석 기준으론 한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은 재난에 대처하는 시스템, 복구 속도, 예산 동원력을 평가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분석의 틀을 끊임없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공식과 데이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자리를 지켰고 그래서 이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출국 전 최종 보고서를 새롭게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아니라 의무로 버텨왔다. 지금 제 손에는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적은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시받지 않고 촉구받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인 수백만 명의 의무감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이 나라의 생존력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묵묵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의무라는 갑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과연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국밥을 나눠주던 사람, 벽돌을 옮기던 노동자, 첫차를 기다려주던 버스기사, 교실을 닫지 않았던 노교사,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누군가. 그들은 모두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역할을 할 뿐이라는 생각 하나로. 역사도, 전쟁도, IMF도, 팬데믹도 버텨낸 민족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와 작성한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강해서 버틴 나라가 아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의 뼈대를 이루고 있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왜 이렇게 천재가 많은 건가요? IQ 160을 넘나드는 천재들만 모인다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세계 최고의 두뇌를 자처하던 유대계 교수가 있었습니다. 천재를 선별하고 길러온 인재 육성의 권위자,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의 멘토이자 교육계의 전설. 그런 그가 한국 방문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중학생에게 충격을 받고 고등학생에게 굴욕을 당하고 대치동 학원에서 전율을 느끼고 정부 공무원에게 교육 철학을 갈아엎힌 그 남자. 결국 그는 전 세계 교육계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설계하고 시스템으로 복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천재가 많은 건 운이 아니라 국가 전략인 나라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슈아 블루먼펠드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공학부 교수이자 천재 양성 시스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IQ 160을 넘는 학생들을 선별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교육 모델을 30년 가까이 연구해왔죠. 전 세계를 돌며 수많은 나라의 엘리트 교육 시스템을 직접 보고 분석했어요.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 독일, 그리고 미국까지. 각 나라마다 독창적인 방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천재를 만들어내는 공식에 가까운 시스템은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천재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을 뿐 천재를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MIT 출신의 박사가 뜻밖의 제안을 했을 때의 표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죠. 한국에 한번 가보시죠. 그 나라는 천재를 시스템으로 양산해요. 처음엔 웃음이 나왔어요.
양산이라는 표현이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천재를 만든다는 듯한 어감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의 비유는 제 학문적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천재성은 타고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오랜 신념이었으니까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이라면 K-팝, 반도체, 인터넷 빠른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교육은 아마 입시 스트레스 심한 나라 정도로 생각했으니까요. 그저 비교적 덜 알려진 교육 모델을 짧게 관찰하고 돌아와 논문에 참고할 자료 몇 가지만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제대로 못한 채 서울의 어느 중학교 교실로 들어섰어요. 아침 일찍 시작된 수업이라 피곤함이 가득했죠. 형식적인 방문이겠거니 생각했어요. 스탠퍼드의 천재 교수라 불리는 제가 중학생들의 수학 수업에서 무얼 배우겠나 싶었고 그저 빨리 끝내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강의실 중앙에 앉아 졸음을 참으며 지루함을 감추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문제를 하나 적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기하학 문제였는데 그때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나왔죠. 그 학생은 조용히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보다가 점차 아이의 풀이 방식에 시선이 꽂혔습니다. 그 학생은 오일러 공식의 일반적인 풀이를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표준적인 교과서 방식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고의 흐름이었죠. 놀라서 옆자리 교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 방법은 MIT 수학과 학부생들도 어려워하는 접근인데요. 저 학생, 대단하네요. 동료 교수는 웃으며 손을 휘저었죠. 우연히 맞은 거겠죠. 운이 좋았나 보네요. 하지만 칠판 위에서 펼쳐지는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논리적 단계가 명료하게 전개되면서도 직관적인 도약이 정확히 필요한 순간에 등장했어요. 마치 오랜 기간 훈련된 체스 그랜드마스터가 세수 앞을 내다보는 것처럼 정확했죠.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학생, 이런 접근법 어디서 배웠어요? 굉장히 독창적인데요. 그 학생은 조금 쑥스러워하며 답했죠. 학원에서 비슷한 문제를 몇 번 봤어요. 그냥 풀이 패턴이 익숙해서요. 학원, 풀이 패턴? 그 순간부터 한국의 학원이라는 단어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수많은 수학 천재들을 가르쳐왔지만 이렇게 독창적이면서도 실전적 해법을 즉석에서 떠올리는 중학생은 처음이었어요. 미국이었다면 이 학생은 즉시 특별 영재 프로그램에 발탁되고 언론에 소개되고 대학에서 특별 입학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선 수학 좀 잘하는 평범한 중이 학생이란 식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학생이 흔하다는 듯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전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친 미국 학생들은 작은 발견이나 혁신적 풀이만으로도 자신을 천재라 자부하며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이 아이는 그런 자부심조차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그 학생을 따라가 봤어요. 복도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며 웃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평범했습니다. 제가 다시 불러세웠어요. 혹시 수학을 좋아해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이것이 바로 한국 교육의 핵심이었을까요? 열정이나 재능보다 의무와 필요성에 의해 움직이는 시스템. 그렇다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런 뛰어난 결과물이 나오는 걸까요? 다음 날 그 학생이 다닌다는 서울 강남의 대치동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이 지역에 특별한 에너지가 있었어요. 거리 곳곳에 즐비한 학원들, 교복 입은 학생들로 가득한 카페, 그리고 어디서나 들리는 수능, 내신, 등급 같은 생소한 단어들. 수학 전문 학원을 찾아갔을 때 원장은 놀랍도록 솔직했습니다. 그는 제 명함을 보자마자 곧바로 핵심을 꿰뚫었어요. 여긴 재능보다 전략이 우선이에요. 미국식 교육과는 접근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는 아이의 성향, 집중력, 수리추론 패턴까지 분석해서 커리큘럼을 설계합니다. 사무실 벽에는 학생들의 성적 그래프와 진도표가 가득했어요. 각 학생마다 색깔별로 구분된 차트, 주간 평가 결과, 그리고 취약점 분석까지. 이건 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첨단 데이터 분석 센터 같았습니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이런 접근법은 제가 몸담고 있는 유대인 교육 철학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유대인 교육은 질문하는 아이, 의심하는 사고, 창의적 탈선을 중요시해요. 유대인 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끝없이 질문하며 어른과 대등하게 토론하면서 자랍니다. 우리는 천재를 낳는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대한 사상가를 배출한 비결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학생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이미 모든 가능한 질문과 답변을 미리 설계해둔 듯한 철저히 계산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원장의 말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는 도중에 실수하지 않도록 설계된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그 길을 만들고 아이들은 그 위에서 달리죠. 궁금증이 생겨 원장에게 물었죠. 그럼 학생이 왜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하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요? 방법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은 없나요? 원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비효율적인 학생이 되겠죠. 우린 효율성과 정답에 강한 학생을 선호합니다. 물론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그건 특정 단계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의 대답은 묘하게 슬프면서도 현실적이었어요. 질문이 많고 호기심 넘치는 아이보다 정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산출형 두뇌가 한국에선 더 환영받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을 나오며 그가 건넨 학습 프로그램 책자를 들여다봤어요. 거기엔 중2 심화반 12주 완성 커리큘럼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주차별 학습 목표, 예상 문제 유형, 심지어 가능한 실수 패턴까지 철저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린 천재를 기다리고 찾지만 한국은 천재를 계획하고 만든다. 이 사실이 불편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미국의 교육에서는 발견이 중요하지만 한국은 설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설계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학원에서 경험한 충격을 완전히 소화하기도 전에 다음 날 서울 강남의 유명 교육 컨설팅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평범한 오피스 건물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미래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을 가득 메운 대형 모니터와 수백 가지 데이터 포인트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아이들의 성적 변화, 취약 과목, 문제풀이 시간, 집중력 지표, 수면 패턴까지 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죠. 이거 전부 학생들 데이터인가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분석하나요? 상담실장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최적의 효율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교육 데이터 분석을 연구했지만 이 정도 정교함과 세밀함은 처음 보는 수준이었어요. 하버드나 MIT의 교육공학연구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아직 실험 단계에 불과했는데 여기선 이미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죠. 데이터 화면 속에 한 학생의 프로필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담실장이 화면을 확대하며 그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이 학생은 작년엔 수학을 완전히 싫어했어요. 문제풀이 자체에 흥미가 없었고 성적도 하위권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보니 이 학생은 수학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언어적 접근법이 더 적합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교재와 학습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모든 수학 개념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재구성했어요. 결과적으로 3개월 만에 전국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탔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3개월이요? 미국이라면 그런 변화에 수년이 걸릴 텐데. 그게 바로 시스템의 강점입니다. 상담실장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학생의 재능에 맞춰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상적인 성과 모델을 설정하고 거기에 아이를 도달시키는 최적의 경로를 설계합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상담실장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죠. 저희가 만드는 건 진짜 천재가 아니에요. 그저 천재처럼 보이는 학생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천재는 본래 희소하고 예측 불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에선 수만 명의 학생이 동일한 시스템과 방법론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중 일부는 정말 천재적 재능이 있어 최고가 되고 나머지는 그들과 비슷해 보이는 아주 뛰어난 수준의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외부에서 보면 한국 학생 전체가
천재 집단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천재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략적 설계, 극한의 효율성, 이것들이 뒤섞인 한국형 시스템은 제가 평생 연구한 그 어떤 것보다 강력했어요. 한국의 천재 시스템을 파악했다고 생각한 저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날은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서울을 혼자 걸어보기로 했죠. 복잡한 데이터와 숫자의 세계에서 잠시 벗어나 실제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었어요. 서울역 근처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교복을 입은 소년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이 생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학생,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끄러운 듯 대답했어요. 코딩 공부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고등수학 공식과 파이썬 코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알고리즘 개발 화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걸 혼자 하고 있다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나요? 인터넷으로 독학 중이에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의 알고리즘은 꽤 정교했어요.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기초를 응용한 코드였는데 스탠퍼드에서 제 수업을 듣는 컴퓨터 공학과 학부생들도 쉽게 작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죠. 왜 이런 공부를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잠시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현실적인 대답을 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야 하니까요. 전 서울대나 연고대에 꼭 가야 해요. 저희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저라도 좋은 대학에 가야 가족 상황이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그게 목표예요? 좋은 대학? 목표라기보다 한국은 학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제까지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정교한 기계처럼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시스템 밖에서 처절히 몸부림치며 홀로 천재가 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죠? 승호예요. 강승호요. 승호의 코드를 좀 더 살펴보니 독학으로 이런 깊은 수준의 알고리즘을 개발한다는 건 미국에서도 극히 드문 재능과 끈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스탠퍼드에서 제가 천재로 키우고자 애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풍족한 환경과 최고의 지원 속에서 자랐어요. 그들은 실패해도 안전망이 있었죠. 반면 이곳의 아이는 실패란 선택지 자체가 없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레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수준의 코딩은 미국에서도 대학 고학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수준이야. 그의 눈이 잠시 반짝였지만 곧 원래의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감사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몹시 무거웠어요. 강남과 대치동에서는 데이터와 전략으로 학생들을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밖엔 승호처럼 처절하게 발버둥 치는 아이들이 있었죠. 그 아이들의 절박함과 의지가 한국의 진짜 원동력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5째 날 카이스트 출신 후배 연구원이 추천한 공학 포럼에 참석했어요. 주제는 AI 기반 반도체 결함 예측 알고리즘이었고 주요 발표자가 고등학생이라 들었을 때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의 우수한 학부생들도 반도체 공정과 AI를 결합한 연구는 대학원급 수준으로 어려워하는데 고등학생이 뭘 발표한다는 걸까요? 프로젝터 화면에 등장한 발표자는 한국과학영재학교에 재학 중인 17세 고등학생 지호였습니다. 말투는 또박또박했고 영어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놀랍게도 원어민 수준에 가까웠어요. 지호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실제 공정 데이터를 분석해 딥러닝 기반 AI 알고리즘을 통해 불량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다고 했어요. 개념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이었고 충격적인 것은 그가 이 모델을 삼성전자 연구소와 협업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까지 검증 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제 입은 점점 더 벌어졌어요. 이건 고등학생의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완성도 높은 박사 논문 발표 수준이었죠. 발표가 끝나자 제일 먼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실제 생산 환경에서의 신뢰도는 어떻게 검증했나요? 지호는 당황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수치와 함께 답변했어요. 현재 테스트 환경에서는 기존 모델 대비 약 12.4% 향상된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희소 결함 패턴 감지에서 23.7%의 개선이 있었고요. 실제 생산 라인에서는 5개월간의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 중입니다. 질문이 계속해서 쏟아졌지만 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통계적 유의성, 과적합 방지 방법, 모델 확장성에 대한 질문에도 대학원생 이상의 전문성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순간 서울역 앞에서 만난 소년 승호가 떠올랐어요. 두 학생 모두 천재적 재능을 갖고 있었죠. 한쪽은 시스템 안에서, 다른 한쪽은 시스템 밖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조심스레 삼성전자 연구원에게 다가가 지호의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어요. 이 친구 알고리즘, 실제 테스트에서 정말 놀라운 성능을 보여줬어요. 물론 공식 프로젝트에 바로 적용되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요. 고등학생이 개발한 AI 모델이 세계 최고 기업의 연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 아무리 영재라 해도 실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연구를 고등학생이 한다는 건 미국의 기준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발표를 본 후 머릿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맴돌았어요. 대체 이 나라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이런 인재들이 만들어지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교육부 산하영재교육 담당관과의 미팅을 요청했어요. 솔직히 관료들은 보통 형식적인 대답만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아침 정부 청사 회의실에서 미팅이 성사되었습니다. 이 빠른 대응 자체가 이미 한국 시스템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담당관은 마치 제 방문을 오래 기다렸다는 듯이 노트북과 태블릿을 이미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그는 첫 마디부터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는 영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재를 설계합니다. 그의 말투에는 확신과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는 태블릿을 넘기며 한국의 영재 교육 시스템을 설명했죠.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학과학 사고력 진단, 창의성 평가, 메타인지 검사 같은 정밀 테스트를 통해 아이들을 조기에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이 단순히 IQ 같은 일반적 지표가 아니라 28가지 세부 영역으로 구분된 역량 지표로 아이들을 평가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아이들은 영재교육원, 과학중점학교, 대학 연계 고급 과정에 순차적으로 편입되며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고 했죠. 아이들을 마치 기업이 사원을 육성하듯 키운다는 건가요? 저는 약간의 비판적 뉘앙스를 담아 물었습니다. 담당관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교수님, 우린 이 과정을 인재 육성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이건 미래 기술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의 투자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인재만이 유일한 자원이죠. 그의 솔직함에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교육은 항상 개인의 잠재력 발현이나 인간 성장이라는 인문학적 가치로 포장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교육이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IQ 150을 가진 천재 1명보다 IQ 130을 가진 인재 1000명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나라일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었어요. 천재 1명은 우연히 나타날 수 있지만 1000명의 고성능 인재는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교육포럼의 패널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AI 시대의 미래 인재 교육이었죠. 이제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했기에 제 나름의 통찰과 약간의 비판을 섞어 발표할 준비를 해왔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 참석자 대부분은 교수, 연구자, 정책가들이었지만 맨 앞줄에 앉은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대학생도 박사도 아닌 교복을 입은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견학차 왔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 학생이 발표자 중 한 명이었어요. 데이터 중심 역량 기반 학습 구조의 한계와 한국형 개선안. 제목만 봐도 굉장히 전문적인 주제였는데 고등학생이 이런 주제로 발표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정확히 12분간의 발표를 했어요. 처음 30초 정도는 외운 내용을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발표는 놀라운 깊이와 통찰력을 보여줬어요. 이 아이는 자신의 시각으로 세계 교육 시스템을 분석하고 수치와 사례를 결합하며 현재 데이터 기반 교육의 한계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제시한 미래 대안이었어요. 그는 혼합 접근법을 제안했는데 데이터의 효율성과 인간 중심 가치를 절묘하게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스탠퍼드에서 유대계 교육학자로 수십 년을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이 고등학생의 발표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제가 평생 고민해온 탈무드식 사고 교육, 창의성 중심 학습의 가치와 한계를 이 아이는 이미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저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그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당신의 발표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자 중심 교육이 지나치게 구조화되면 오히려 창의성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히려 제 질문의 전제를 뒤집는 대답을 했어요. 현재 한국 교육 시스템은 구조화된 가운데 탈출구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창의성은 혼돈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통제된 탈주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가장 창의적인 해결책은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학생들에게서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의 답변은 오히려 저보다 설득력 있었어요. 제 질문의 약점을 정확히 찾아내 반박했죠. 결국 마이크를 다시 잡은 저는 학문적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평생 교육은 철학이고 예술이라 믿어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과학이자 생존의 전략이었군요. 저는 오늘 학생이 되었고 당신이 선생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이어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제 가슴을 더 세차게 때렸어요. 포럼이 끝난 후 다가가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런 수준의 통찰력을 갖게 되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저희 학교에만 저보다 뛰어난 친구들이 수십 명 있어요. 다만 그들은 이론보다 실용에 더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날 이후 한국 교육을 지나치게 경쟁적인 시스템으로만 보던 시선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이 나라는 경쟁이 아니라 전략으로 교육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이제 세계 어디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 커튼을 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하늘 아래로 복잡하게 얽힌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는 이제 제 안에서 완전히 다른 무게와 의미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저는 확신에 찬 교육학자였어요. 유대인의 사고 중심 교육, 창의적 질문과 철학적 탐구, 그리고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라는 오랜 신념이 제 교육 철학의 뼈대였죠. 저는 스탠퍼드의 강단에서 자신감 있게 이 철학을 가르쳐왔고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그 모든 확신을 송두리째 흔들려야 했습니다. 중학생의 기하학 풀이에서 시작해 대치동의 데이터 기반 교육 시스템, 서울역 앞의 독학소년, 반도체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고등학생, 교육부 담당관의 냉철한 국가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현이라는 학생의 빛나는 통찰력까지. 모든 경험이 제 교육관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했어요. 마치 뇌의 신경망이 새롭게 연결되는 듯한 지적 충격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는 교육을 지식 전달이나 인격 형성이라는 고전적 개념으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교육을 하나의 정밀한 산업으로 그리고 국가 생존의 필수 기술로 진화시켰어요. 그날 스탠퍼드에 있을 제 조교에게 긴급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을 완전히 새로 설정해야 한다. 다음 교육혁명의 모델은 더 이상 핀란드나 스위스가 아니다. 바로 한국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교육 이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 이제 저는 세계 교육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설계하고 시스템으로 복제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천재가 많은 건 우연이나 문화적 특성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국가 전략의 결과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불편한 진실을 깨닫게 했어요. 교육이 철학과 이상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
그리고 천재성은 시스템적으로 설계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제 남은 학문적 여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스탠퍼드로 돌아온 지금, 저는 한국식 교육 모델을 미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문화적 차이와 가치관의 차이가 있지만 천재를 설계할 수 있다는 한국의 도전적 접근은 분명 세계 교육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